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비 내리는 병원 뒤편, 올해 50이 된 김태현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태연의 심장이 멈췄어요. 19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태연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이유는 뭘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담중앙병원 중환자실 앞 김태현 회장은 복도 끝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세.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건설 현장을 건너온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30년 지기 친구가 누워 있었어요. 겨우 10분의 면회, 그것도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다시 복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낮은 신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간간히 들려오는 보호자의 울음이 태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나 흔들리는 일이구나.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에 바로 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답답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뒤편 산책로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각.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는 아직 이용 가능했어요. 태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젖은 공기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빗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해주는 듯 했지만 가슴속 묵직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폐기물 보관소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인가? 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비닐봉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뒤적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태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뒤편 쓰레기 집화장, 병원 내 식당이나 매점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태연은 빗속을 천천히 걸어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10m, 7m, 5m.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비닐봉지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가난인지 절박함인지 알 수 없는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태연이 3m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빗소리 때문인지 여자는 태연이 다가온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은 쓰레기 더미 사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손길이었어요. 태연은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자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그리고 태연의 발밑에 놓인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빗속에서는 제법 크게 들렸어요.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눈앞에 있는 얼굴. 19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사람. 윤서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태연은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가쁘게 들이켰어요. 서연이가 왜 여기에? 서연의 얼굴도 순간 굳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만 떨어졌어요. 5초, 10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아. 그 말이 닿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혼란, 고통.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서연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서연아, 나야. 태연이야. 그 말이 비를 가르고 닿을 때 서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짓눌린 듯한 목소리, 말 한마디마다 숨이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태연은 외쳤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졌고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은 빗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떨어지는 빗물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그녀가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흩어진 비닐봉지들. 그중 하나를 들여다보니 반쯤 남은 빵 조각이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이걸 찾으려고?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9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슬픔, 죄책감, 분노, 그리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는 산책로를 벗어나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멀리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한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도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9년 전 사라진 여자, 그날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 그리고 오늘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서연이었어? 왜 날 보고 도망친 거지? 1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질문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서연의 얼굴. 그 떨리는 눈빛만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았어요. 19년 전 실종된 그 여자. 그녀는 대체 어떤 세월을 지나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던 걸까요? 차 안에 앉아있던 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지만 태연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병원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도착한 태연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소파에 깊게 몸을 눕혔어요. 눈을 감아도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9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아온 거야, 서연아. 그날 밤 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이른 시각에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이미 서 있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시킨 뒤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연은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산책로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병원 안전을 위해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병원의 오랜 후원자인 태연의 말에 병원장은 망설임 없이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태연은 어제 오후의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빗속의 산책로, 그리고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연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서연이다. 여자는 산책로를 벗어나 병원 본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재생해 주세요. 화면은 삼동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저곳은 어디입니까? 3동 지하 1층입니다. 장기치료 병동이 있습니다. 장기치료. 그 단어가 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장실로 돌아온 뒤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기치료 병동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설명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분을 뵐 수 있을까요? 병원장이 수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병원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삼동 수간호사님, 잠시 원장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10분 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선입니다. 앉으세요. 김태연 회장님이십니다. 병원장이 소개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삼동병동을 자주 드나드는 보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성분인데 혹시 아시는지. 아, 최근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한데요. 김 간호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고 낡은 코트를 입고 계십니다. 키는 보통이고, 아,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말씀이시군요. 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오전에는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태연의 가슴 한쪽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분이 돌보는 환자는 어떤 누구인가요? 간호사는 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환자입니다. 아직 성인도 안 됐어요. 어머니 혼자 돌보시는 안타까운 경우죠. 그 말에 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305호입니다. 6인실이에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서며 태연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젊은 환자, 혼자 돌보는 어머니,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엔 병원으로 오는 삶. 어제 쓰레기 더미 앞에서 보였던 절박한 모습. 서연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간호사가 나간 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태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장실을 나온 태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기 치료 병동,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 성인도 안 된 젊은 환자, 어머니 혼자 돌보는, 매일 오후 4시에 오는, 청소 일을 하는 보호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왜 이 병원을 드나드는지,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지, 아이를 돌보고 있구나. 혼자서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그때 문득 19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던 그날, 카페에서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던 순간, 그때 내가 하려던 말이 뭐였어? 혹시 그게 중요한 말이었을까? 혹시 자신이 그때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서연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오후 4시에 온다고 했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태연은 병동 쪽으로 향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 네, 부회장님과 임원진들이 대기 중이십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서연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도 미룰 수 없었어요. 알겠어. 지금 갈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꼭 만나야겠어. 태연은 병원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태연은 다시 한번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4시쯤이면 저 안 어딘가에서 서연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태연은 차에 올랐어요. 회사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연아, 내일은 도망가지 마. 내일은 꼭 만나자. 그날 저녁, 회의를 마친 태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환자, 어머니 혼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연이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건가?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서연을 직접 만나야 해요. 정면으로 마주서서 모든 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년 전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태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9년이 지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만날 거야. 그리고 모든 걸 알아낼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기대와 불안, 죄책감이 뒤섞여 밤새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예감. 그 예감이 그를 더욱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서연이 왜 이 병원을 드나드는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환자를 혼자 돌보는 어머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청소 일을 하며 버티는 삶. 과연 태연은 내일 서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연은 오후가 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기 치료 병동 입구 근처 복도 끝 대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기다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후 4시쯤 온다고 했지. 태연은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환자 가족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죠. 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저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코트,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 서연이었어요. 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왔어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10m, 5m, 3m. 서연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태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305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패를 확인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그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m, 3m, 1m.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 넓은 공간에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환자들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쪽 침대로 다가갔어요.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그곳에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김밥이었어요. 아마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내가 먹고 싶다던 김밥 사왔어. 소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어? 서연이 김밥을 아이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먹을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나중에 먹자. 서연은 김밥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쉭, 쉭. 태연은 소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소년의 눈매, 코, 턱선, 이마의 곡선. 왜 이렇게 익숙하지? 태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갔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20대 후반 때 찍은 증명사진이었죠.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소년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소년, 사진, 소년.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의 각도도, 턱선도, 심지어 이마 왼쪽에 난 작은 점까지. 설마.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년 전 마지막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카페였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죠. 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태연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뭐? 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었어요. 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 말? 뭔데?
중요한 얘기인데 서연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피곤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일 얘기할게요. 지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신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었어요.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웃음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요즘 정신없어서. 태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저녁엔 꼭 시간 낼게. 약속할게. 네, 괜찮아요. 서연은 그렇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내가 하려던 말이 혹시 태연은 다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이었죠. 쉭, 쉭.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동안 혼자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연이 일어섰어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뭔가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태연은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복도 끝에서 서연이 사라졌어요. 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연아, 미안해.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비서였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측에서 당장 만나자고. 태연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30분 안에 오시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태연은 다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년이 보였어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겠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 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만나야 해. 그리고 모든 걸 물어봐야 해.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병동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 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19년 동안 서연은 혼자서 내가 그때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닮은 소년. 서연이 혼자 돌보고 있는 아이. 과연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태연은 내일 서연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9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태연은 3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처럼 장기 치료 병동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반드시 만나야 해.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복도 저 끝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305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연아. 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야. 태연이. 서연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김태연이야. 19년 전에 우리 아는 사이였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준호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준호를 아세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조용한 곳에서 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서연은 한참을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태연이 준호를 안다는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고 태연을 따라 걸었어요. 병원 4층, 가족 상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연은 미리 예약해둔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 2개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앉아. 서연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연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19년 전에 우리는 연인이었어. 태연이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하려고 했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교통사고였어요. 머리를 다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깨어났을 때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19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 못한 거야? 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랑 살았는지도. 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날 몰라보는 거였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준호를 봤어. 305 병실에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닐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준호는 나랑 너무 닮았어. 얼굴이. 태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봐. 이게 20대 때 내 모습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준호랑 똑같네요. 그렇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어.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윤서연이야. 윤서연. 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에요?
응, 너는 윤서연이고 나는 김태연이야. 태연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19년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서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고 직후 깨어났을 때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랑 살았는지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원도 확인이 안 됐어요. 가방도 타버렸고 몸에 신분증도 없었대요. 그럼 지금은 신원 불상자로 등록됐어요. 병원에서 임시 주민번호를 만들어줬고 서연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설에 보내졌어요.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기서 알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3개월이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머리만 다쳤으니까. 서연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서연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설에서 준호를 낳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청소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죠. 돈이 없어서 제가 먹을 게 없을 때도 많았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준호는 잘 자라줬어요.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준호가 쓰러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갑자기 뇌질환이래요. 수술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계속 저렇게. 서연이 얼굴을 가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니래요. 사고랑 상관없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 났을 때 뱃속 아기도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서연아, 엄마가 다치면 아기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그때 준호 뇌에 뭔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어. 혼자서. 병원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옆에 앉았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 이제 혼자 아니야. 태연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태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인지 천천히 생각나도 괜찮아. 태연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지금 만났잖아. 하지만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 확실하게.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서연은 태연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일단 준호 치료부터 시작하자. 태연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검사도 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아니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 준호가 내 아들이라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만약 아니라고 해도. 태연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픈 아이를 도울 순 있잖아. 그리고 너를 도울 수도 있고. 부담 갖지 마.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를
만나볼래요? 정말 괜찮아? 아직 확신은 안 서요. 솔직히 서연이 태연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준호 얼굴이 당신이랑 너무 닮았어요. 만약 정말 준호 아빠라면 만나봐야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요. 태연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를 달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 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를 가까이서 봤어요. 내 아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야.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아빠일지도 몰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태연은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들을 거니까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찬 손이었어요. 미안해. 늦게 와서.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내 마음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 앞으로는 곁에 있을게.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준호의 아빠일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저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란히 섰어요. 시간을 줄게. 태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나는 준호를 지킬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순 없어. 하지만 그건 부담 갖지 마. 태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내일 병원비부터 정리하자. 밀린 거 있지? 네. 그것부터 해결하고 준호한테 필요한 치료가 뭔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자. 서연은 태연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남자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고맙긴. 내가 더 미안하지. 태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19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오직 서연과 준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받은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준호는 확실히 태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결과를 봤어요. 정말 준호 아빠가 맞았네요. 응. 이제 확실해졌어.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돼. 병실은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태연이 VIP 병실로 옮겨줬거든요. 넓은 공간, 깨끗한 침대, 밝은 창문. 서연은 처음에 거부했었습니다. 너무 과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과한 게 아니야. 태연은 단호했어요. 준호한테 최고 환경이 필요해. 서연은 여전히 태연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태연은 병원에 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 준호 옆에서 조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새 간호한 흔적이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다가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연아. 응? 서연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 죽 사왔어. 태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먹어. 아침 안 먹었지? 서연은 죽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흡은 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 오신대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호 상태 확인하러요. 그래, 잘 됐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간호사 2명도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치의가 인사했어요. 준호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태연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치의는 준호의 차트를 보며 진찰을 시작했어요. 맥박, 혈압, 호흡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태연과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주치의의 표정을 살피며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호흡이 안정적이고 맥박도 정상 범위예요. 주치의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주치의가 설명했어요. 희망적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치의가 나간 뒤 태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준호 치료도 생활비도 모든 것 내가 책임질게.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한 거야.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는 내 아들이야. DNA 검사로도 확인됐잖아. 서연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기억은 희미했어요. 태연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태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풀릴까? 서연은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단은 믿어보자. 준호를 위해서라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는데 준호의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었어요. 준호야.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어요. 엄마.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정신 차렸구나. 서연이 울먹이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은 태연이 병실로 뛰어왔어요. 준호야, 아빠 왔어. 태연이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태연을 봤어요. 아빠.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태연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흐릿하게나마 태연의 목소리를, 손을 잡아주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아빠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힘들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연과 서연은 매일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을 하나 알아봤어. 집이요? 응, 병원 근처에. 우리 셋이 살 곳.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준호가 퇴원하면 갈 곳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서연이 망설였어요. 당신을 완전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괜찮아.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급하지 않아. 다만 준호한테는 안정된 곳이 필요해. 그것만 생각해줘.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그래. 준호를 위해서.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단 같이 살아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는 제 방을 따로 쓸래요. 아직은. 당연하지. 태연이 웃었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2달 후, 준호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세 사람은 태연이 준비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주택가, 작지만 따뜻한 2층 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태연이 준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이 방은 준호 방이고, 이 방은 엄마 방, 이 방은 아빠 방이야. 태연이 설명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인가 봐.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태연이 주문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연과 서연도 웃었어요.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태연과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 응?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꿈? 당신이 나오는 꿈. 우리가 함께 웃는.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깨면 기억이 안 나요. 천천히 생각나도 괜찮아. 태연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6개월 후, 준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집안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19년간 혼자 버텨왔던 서연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어요. 태연은 회사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었어요. 어느 봄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준호는 이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 한쪽 손을, 서연이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조심조심. 알았어요, 엄마. 준호가 웃으며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우리 가족이어서 좋아요. 태연과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준호야. 서연이 준호를 안았어요. 태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운 뒤 태연과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응? 행복해? 네, 많이 행복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지금이 좋아요. 나도. 태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자. 우리.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된 가족.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함께니까요. 19년의 공백. 잃어버린 기억. 하지만 세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함께하는 이 순간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